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손원준이고요. 어, 뭐, 지적 설계에 관해서는 한 7, 8년 전부터 매우 관심이 많아서 제가 미국에서 학부부터 계속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과정 가운데 이제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에서 하는 썸머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8, 9일 동안 거의 이제 어, 육군 훈련소처럼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 9일 동안 빡세게 한번 그 지적 설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노출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탐구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거는 지적 설계랑 뭐 100% 싱크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어떤 자연주의적 철학의 함이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에 관해서 이제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이제 리뷰를 하게 되면서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이제 설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사람을 동물원에 가두고 전시를 시켰던 어떤 희대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06년에 뉴욕의 대표적 동물원인 브롱스 동물원에서 오타 벵가라는 이름의 그 피그미족 청년이 전시되었었는데요. 하루에 4만 명이 오타 벵가를 보러 왔고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뉴욕타임즈에서 동물원 측을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자, 현재 관점으로는 미투 운동을 100번도 더하고 폭동을 일으킬 법한 이 사건은 당시 어떤 시대적 감수성이 떨어진 어떤 하나의 실수였을까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생학과 인종차별은 그 당시 미국 주류과학계의 지지를 받은 시대의 조류였습니다. 자, 우생학은 당시 카네기, 록펠러 재단 등 당시 주류과학 재단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았었는데요. 자, 그러면 21세기 현재 과학은 진리의 객관적 척도로까지 추앙받는데 불과 1세기 전 현재의 시각으로는 분명한 범죄로 보이는 것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지지가 되었을까요? 그때의 과학과 현재의 과학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20세기 초 다양한 인종들이 수집되어서 전시되었던 이유는 아프리카인을 가장 하위 인류 혹은 일부 인간 이하로 보는 관점으로 그들을 잃어버린 고리로 추정하기도 한 그런 우생학과 과학계가 암묵적으로 지지한 인종차별에 있습니다. 자, 찰스 다윈, 프레드릭 오스번 등 우생학을 과학적으로 정당한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유물론적 진화론 철학을 포용한 히틀러와 나치는 인류의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자,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의 인종학살을 20세기 초 미국의 우생학과 주류과학이 뒷받침해줬다는 사실입니다.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에서 존 웨스트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일부는 우생학이 소수만 추구한 변방과학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그렇게 수용하는 이는 없다. 수십 년 동안 우생학은 과학계가 합의한 관점이라고 불릴만 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던져볼 수 있는 무거운 질문이 있습니다. 자, 당시 과학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관점이 불과 한 세기가 지나 현재 분명한 범죄로 보인다면 현재 주류과학의 관점이 100년 후 범죄로 해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은 과학은 세상을 좀 더 윤리적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유발 하라리의 답변이 의외였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과학이라는 단어만큼 의미가 모호하고 오용되고 있는 단어도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갈래로 설명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철학으로서의 과학을 질 수 있는데 소위 자연주의, 물리주의, 유물론, 환원주의가 세상을 설명하는 세계관이라는 철학적 의미로 과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지식을 얻는 방법론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납 연역적 방법, 그리고 현대과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설 연역적 방법,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가 그 가설을 지지하는가 아닌가를 보고 가설을 평가하는 방법론이 있고요. 또 일상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정확성이 높거나 어떤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과학이네면 거의 뭐 법칙처럼 정확성이 높다는 의미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기관으로서의 과학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안 좋은 형태의 과학이라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를 곁들인 이유는 하라리가 과학이 이렇다 저렇다를 이야기할 때 여기 있는 이 자연주의 철학적 세계관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주의는 자연과학 그 자체보다 진리를 위한 더 높은 법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측정 가능한 자연 현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철학적 자연주의는 배타적 세계관으로 강한 무신론을 동반하고 유신론과의 양립이 불가합니다. 물리주의적 유물론 혹은 물질주의 뭐 이런 유사 단어인데요. 혼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뭐 표현으로는 육체가 없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물질에 기인하기 때문에 환원주의를 동반합니다. 자, 이를 염두에 두고 다시 질문을 읽어보면 이 질문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세상을 좀 더 윤리적으로 만드는가라는 질문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를 긍정하는 입장을 보여준 학자로 자연주의 신봉자 하버드 심리학 교수 스티븐 핑커가 있습니다. 그는 다시 계몽의 시대로라는 책에서 과거를 지탱해온 기독교적 윤리 기반의 영향력이 감소해가는 추세로 보이지만 인류의 삶은 이성, 과학, 인본주의적 진보에 의해서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낙관주의적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의외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과학주의 도구만은 윤리 질서의 토대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핑커의 낙관주의적 생각에 동의하는 이들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띄운 질문에 대한 하라리의 답변이 의외였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하라리는 모든 개인이 신성한 어떤 내적인 본성을 가진다는 믿음의 기반 위에서 모든 정치적, 윤리적 권위의 근원이 있다고 하면서 생명과학의 발전은 이런 믿음을 철저히 약화시켰다고 했는데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의 사법 정치 체계는 그런 불편한 발견을 대체로 숨겨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생물학을 법학과 정치학으로부터 구분하는 벽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과학, 즉 자연주의 철학이 사회의 윤리 토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소극적 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언젠간 터져야 될 시한폭탄같이 사회 윤리 질서 토대를 무력화 내지 붕괴시킬 거라는 적극적 부정을 과감하게 한 셈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라리의 정직함을 높이 샀는데요. 적어도 기만적인 태도로 대중의 호감을 얻어서 어떤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단지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이들과 좀 달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또 하라리는 사피엔스 전반에 걸쳐서 일관성 있는 입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 세계관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차가운 함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일관성 있는 반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제는 사피엔스 간추린 인류의 역사고요. 자, 주요 특징이 유명한 인사들이 추천사를 많이 보냈고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유시민 등이 추천했습니다. 국내에서 100만 부를 훌쩍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를 한 붓으로 그리는 그런 시도를 했고요. 자, 뛰어난 스토리텔링에 의해 대중적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인류 진화에 대한 사변적 복원을 했는데 데이터가 별로 없는 진화 생물학과 극단적 환원주의에 의한 인류 역사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특징은 학문적 검증과 책임에 대한 마치 면책 특권이 있는 것처럼 글을 썼는데 비범한 주장들에 대한 근거와 인용에 대한 미비가 아주 돋보이고요. 케이시 러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is book is light on science and data and heavy on fact-free storytelling. 그러니까 과학과 데이터는 별로 없는 책인데 픽션과 같은 픽션적 요소가 강한 책이다. 그리고 공정히 반론을 소개하려는 경우가 드물고 또 이 책은 심각한 일관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이 심층 분석을 제가 한 목적은 유명한 책이죠. 이 시대 독자들을 매료시킨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현 시대 세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했고 또 비범한 주장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바쁜 현대인들을 대신해서 살펴드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예능과 토크쇼 프로그램의 주 메뉴로 삼을 만큼 여기저기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대중매체에 자주 출연하시는 교수님 몇 분을 비롯해서 유명인들이 유발 하라리 광팬 같았는데 이분들 말을 들어보면
사피엔스란 책의 영향이 얼마나 컸나, 이들의 구미에 담기는 내러티브를 얼마나 제공해 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신기한 건 그 누구도 이 사피엔스란 책 내부의 문제와 모순에 대해서 비평의 시각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스트셀러 비평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비평 의견을 가질 법한 출연진들을 제외시킨 제작진의 설계였을까요? 젊은이들이 감명 깊게 읽은 책 상위권에 자주 나오고, 나아가 청소년 추천 도서에까지 선정되기도 했으니 한국 사회를 타격한 하나의 문화적 웨이브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나오는 스토리라인은 인류사의 몇 가지 혁명들인데요. 인류는 도구와 큰 뇌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을 것이라는 대중적인 비유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인류가 먹이사슬의 최상위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인지혁명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무리는 150명 정도 이내이지만, 허구와 신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타 동물보다 월등한 협력을 가능케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농업혁명과 과학혁명에 대한 이론이 뒤따르는데, 이런 설들은 독창적이라기보다 이미 많이 들어본 설들을 조합한 정도로 보면 되지만, 대중의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모든 개념은 상상의 질서, 농업혁명은 인류 최대 사기, 이런 귀에 꽂히는 단정적 표현을 잘 사용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학혁명은 무지를 인정하지 않은 종교와 대비해서 무지를 인정한 과학에 의해 발전하고 유럽은 강대국이 되었다는 프레임의 설명으로 인류의 종착점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이고 어두운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자, 하라리에 의하면 인간이 믿고 공유하는 모든 가치, 도덕, 종교, 돈, 기업, 국가 등 모든 비물질적인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피엔스의 망상이고 상상의 질서고 거짓이고 신화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에 의해는 인권 존재하지 않고요. 자유, 허구고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신념, 거짓말이고요. 인간의 윤리, 신화고 모든 종교, 거짓말이고 모든 보편적 기준 없습니다. 그냥 망상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 핵심 논리의 큰 모순부터 짚고 가고 싶은데요. 이 모순은 근본적입니다. 자, 핵심 논지는 모든 종류의 보편적 기준은 한마디로 실제 존재하지 않으나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질서, 즉 허구라는 것인데요. 자, 이 논리는 하라리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라리는 모든 건 상상이지만 내 책 사피엔스 속의 아이디어만큼은 허구가 아니므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책까지 쓰면서 주장하고 있는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순의 크기는 너무 커서 향후 하라리가 주장하는 모든 개념에 대한 궁극적 파기자, 그러니까 ultimate defeater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너 그거 허구잖아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의 강의를 듣고 난 한 청중의 질문이 기억에 남는데요. 자, 당신이 전파하고 있는 신화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전곡을 찝는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하라리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자, 당신이 모든 게 허구 상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말도 신화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데 모순이니까 하라리가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라리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나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내 머릿속 안의 스토리인지 계속 시험을 한다. 무엇이 고통이고 고통을 초래하는지 생각하는데 집중하고 그럴 때 픽션과 신화에 몰두해 있는 내 자신을 어느 정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무의미한 말로 사실상 답변을 회피한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라리의 적은 하라리인데요. 자, 1번. 인간이 믿는 가치와 개념은 모두 허구와 망상에 불과하다. 2번. 따라서 하라리가 전하는 개념과 주장 또한 허구와 망상일 수밖에 없다. 자, 아무런 믿을 필요 없는 허구와 신화를 팔아서 거대한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허구에 귀를 기울여줘야 할 근거가 있을까요? 자, 하라리의 숨겨진 전제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만은 예외적으로 참이라는 것이고 이게 사피엔스에 떨쳐낼 수 없는 큰 모순인 것입니다. 자, 윤리에 관해서도 일관성이 결여된 입장을 보입니다. 그는 윤리,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고 신화라고까지 말하면서
자, 생물학에 따르면 부자연스러운 건 없고 가능하면 다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 윤리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한편 지속적으로 동물의 권리 침해, 학대 역사에 대해 비판하는 선택적 도덕적 스탠스를 취하는 모순점을 보이는데요. 그럴 때마다 도덕 경찰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 어휘들, 야만적 독재, 악랄한 살해, 무자비한 억압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라리가 옹호하는 세계관의 함의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은 내면의 충돌에 좋은 예이고 어떤 세계관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테스트인 일관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스티븐 핑커 2008년작 도덕 본능에서 환원주의적 세계관이 잘 나타나 있어서 하라리와 비교해보기 좋은데요. 요약을 하면 핑커는 우리의 오감에 의한 체험이 인간이 다른 환경에서 진화했다면 전혀 다른 감각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감의 영역을 윤리 도덕의 영향으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우연의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해야 할 이유가 없는 집단 환각에 불과하다면서 대량학살과 노예제와 같은 악이 그저 우리의 구미에 당기지 않을 뿐이지 이에 악이라고 모든 이에게 악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즉 주관적 느낌에서 객관 혹은 보편으로 점프할 근거가 자연주의 철학에 기반한 세계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도덕은 필연이 아닌 우연히에 발달한 주관적 기준이랄 뿐이라는 암시인데요. 근데 핑커의 설명이 하라리의 논지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하라리가 표현한 인간의 세 가지 혁명이 나타난 위대한 업적은 환원주의가 말하는 물질의 합이 아니라 무형의 개념, immaterial idea에서 발생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피엔스를 위대하게 한 허브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독특한 측면이라는 주장은 하라리 스스로 인간이 이룩한 혁명들이 물질 기반이 아니라 개념 기반이라는 자신의 통찰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그런 개념과 가치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폄하의 진술로 뒤덮기도 하는 등 다소 이율배반적인 그런 촌극은 이 책의 아주 만연한 해학적 요소입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지만 저자는 유독 기독교 언급을 많이 합니다. 처음엔 그저 자연주의 무신론자로서 유신론 종교 하나를 타겟으로 삼고 과학적 근거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해체시키려고 할 줄 알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천부인권, 자유, 평등의 진보적 가치에 미친 결정적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과 소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아주 의아스럽습니다. 기독교는 실체가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눈에 띄게 무지할 뿐 아니라 적대적인 관점으로 아주 불공정하게 다루고 있음이 금방 드러납니다. 자, 이런 점을 보여준 사례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4가지만 소개가 되었습니다. 시간상 다 소개를 못하는데요. 사례 1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기독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죄악시하고 있다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성경에서는 분명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나치즘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명하려는 다소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데도 자료 인용도 없고 논쟁에 대한 소개 하나도 없고 기독교인이 믿는 교리에 대한 설명의 시도도 전혀 없습니다. 자, 본인이 기독교의 유산에 대해서 유독 언급을 많이 했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 정도는 있어야 공정하지 않았을까요? 자, 불교에 대한 설명은 4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 이후에 책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고타마 시타르타의 삶의 지면을 대폭 할애하면서 정작 자신이 핵심 주장과 연관된 기독교의 믿음, 핵심은 놀랍게도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고 예수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하라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적대적이고 아주 불공정하게 다룬다는 점이고요. 자, 방대한 역사 조류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지적인 불성실성, 그건 사피엔스에서 발견되는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저자의 기독교에 대한 집착과 반감은 암시적이 아니라 공개적인데요. 책의 목차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자, 하라리는 성경의 서사 구조를 의도적으로 패러디하여서 본인의 이야기를 풀었는데 소제목들을 보시면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 이 지식의 나무,
아담과 이브가 보낸 어느 날, 대홍수 등인 것입니다. 근데 정작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빈약한 이해를 드러냈습니다. 자, 개인의 자유롭고 신성한 본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입장을 인터뷰하거나 객관적으로 기술해 보려는 노력을 했으면 적어도 기본적인 조사에 성의가 없었다는 평가는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성 주장은 가능한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란 주장입니다. 자연과 생물학은 가능케 하고 문화와 종교는 금지하는 방해꾼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부자연스러운 행동,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부끄럼 없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런 인용문에 나오는 논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이득에 따라 살인, 강간, 살인교사, 사기, 생명모독, 동성애자 혐오는 이런 자연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농담과 터무니없는 논리 사이의 경계에 있는 말 같습니다. 자, 이제 유명한 자연주의 사상가들과 하라리의 입장을 비교해보고 싶었는데요. 자, 유명한 코스모스 등의 작품을 남긴 자연주의 천체 물리학자 칼 세이건은 철학적으로는 자연주의 유물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광대한 우주와 유물론적 세계가 주는 함의에 감정적으로 저항한 흔적을 보였습니다. 그는 작은 생명체로서 우리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우주의 광대함을 견딜 수 있다고 했고, 이 갈등으로 인해 때로는 자신을 불가지론자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를 주름잡은 철학자 버틀랜드 러셀 또한 스스로 자연주의자라고 칭했지만 그 세계관이 암시하는 냉혹함으로 빠지는 것은 일면 거부했는데요. 같은 이유로 그는 니체를 혐오했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 함의와 자신이 느끼는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치열히 갈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과 일관성이 있으면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세계관에 대한 거짓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뉴욕대 저명한 무신론 철학자 토마스 네이글 교수는 조금 다른데요. 네이글은 그의 저서 정신과 우주에서 신다윈주의적 유물론으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며 많은 자연주의 유물론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은 그가 유물론자들에게 이단으로 낙인 찍혀 화형을 당하고 있는 묘사입니다. 그만큼 유물론적 세계관은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종교적 극단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네이글의 이런 갈등은 자연주의로는 자신이 경험하고 사는 세계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자연주의 세계관은 상습적 갈등 유발자였는데 하라리는 예외였을까요? 세이건, 러셀, 네이글은 자연주의 세계관의 함의와 실제 자신의 삶 사이에서 갈등을 인식했다면 하라리는 간단히 얘기하면 갈등이 있으면서 인식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주의 세계관의 함의대로 인생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류의 조언을 실제로 하기도 했고, 한 챕터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든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염세주의적인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챕터에서는 자신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에서 도출할 수 없는 도덕경찰과 같은 발언을 빈번히 하면서 모순을 만들어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총극을 연출합니다. 자, 이런 모순은 이 책의 주요 수맥마다 나타내기에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모티브를 따서 하라리의 입장이 지킬 모드일 때와 하이드 모드일 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계관을 테스트해 볼 때 할 수 있는 첫 단계로 그 생각과 함의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가라는 현실성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적 가치들, 자유평등, 인권, 윤리적 가치가 정말 모든 게 상상의 질서이고 망상일 뿐인가? 정말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것인가? 몇 가지 예를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갈팡질팡하는 예는 과학의 한계를 인정할 때도 드러나는데 한 군데에서는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인정을 하는 듯 설명을 해서 감동을 주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자연주의 방법론에 의한 과학만이 세상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을 해서
곧바로 메시지의 일관성을 깨트립니다. 자, 그는 또 인간이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류의 단언을 하기도 하는데 유물론자에겐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은 모순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을 A. 자기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B.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자동기계에 불과합니까? 만약에 A라면 이미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책을 쓴 것이라 모순이고 B. 극단적 결정론자의 입장인 후자라면 스스로 가치 판단도 못하고 결정할 능력도 없는 이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네, 이래나 저래나 모순입니다. 자, 사피엔스에서 지적 불성실성이 또 눈에 띄는데요. 이를테면 일신론 변증의 인문격인 악의 문제, The Problem of Evil에 대해서 지난 수천 년간 이루어진 신학, 철학적 토론을 무시하고 마치 아무도 대답을 못해 쩔쩔매고 있다는 허위 진술로 순진한 독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악의 실제와 전능신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는 입장은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악의 존재와 신의 존재는 서로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확증시켜준다는 증거가 강력하기도 합니다. 논란이 남았다면 그건 악의 실제와 자신이 그리는 신의 모습을 동시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감정적인 저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이 거의 규명되어 간다는 말도 사실일까요? 아까 잠깐 누가 소개해 주셨는데 제임스 투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학자, 생물학자들은 이 기원 부분에 있어서 갈피도 못 잡고 있다고 요약했습니다. 자, 대중에게 인식되는 popular science 레벨과 그 분야 최고 연구가들이 인식하는 기원과 신다윈주의에 대한 괴리는 더없이 커졌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이 밑에 있는 링크의 강의를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적 씨가 출연진 중에서 유일하게 사피엔스가 주는 세계관의 본질을 깨우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이적 씨가 한 얘기입니다. 자, 사피엔스의 책 논리대로 가자면 제가 여기서 전현무 씨를 뜯어 먹어도 제가 배가 고프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없어요.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요. 근데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전현무 씨를 뜯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전현무 씨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믿어서 천만다행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적 씨가 하라리가 말하는 자연주의 세계관에 의해 모든 것이 상상의 질서에 불과하다는 차가운 세계관의 문제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 발언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 인권, 평등, 자유 등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실제로 한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엄청난 혼란에 빠지면서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되었다가 근데 그게 없어지면 우리 존재 자체가 산산이 붕괴될 것 같고 무슨 뜻이냐면 세계관적으로 일관성 있는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외관상 그럴듯한 유발 하라리의 세계관의 부조리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자, 반인류적인 범죄를 단순히 핑커가 얘기한 것처럼 구미에 당기지 않는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개인의 의견과 무관한 악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사는 게 불가능하구나라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전현무 씨도 이적 씨도 지금 유발 하라리가 전하는 망상적 세계관이 현실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함을 깨달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분야별 전문가들의 평가 이런데요. 예를 들어서 아미투스맨 진화 인류학자는 자유분방한 과학적 사고와 그의 정치적 올바름에 의해 졸뚝거리는 흐릿한 세계관의 모순에 의해 생겨나는 문제들을 언급했고요. 철학자 갤런 스트로스는 사피엔스는 매우 흥미롭고 잘 쓰였다. 그러나 읽어나갈수록 부주의함과 과장 그리고 센세이셔널리즘이 이 책의 장점들을 압도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받은 인상과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국내 대중적 흥행을 이룬 베스트셀러이자 젊은이들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이지만
그간 적절한 비평으로부터 부당한 면역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과학은 세상을 더 윤리적으로 만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라리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자, 20세기 초의 우생학과 인종청소의 사상적 배경이 자연주의 유물론이었다면 그 세계관이 여전히 지배적인 21세기 초 지금 과학은 그런 범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라리에 의하면 신뢰할 수 없다입니다. 자, 하라리 스스로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함의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모순을 깨닫지 못하는 하자가 있었고요. 자, 책을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사피엔스가 공유하는 모든 가치는 예외 없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다소 과도한 하라리의 망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의견인데요. 하라리의 숨은 동기는 유신론 종교에 대한 해체이고요. 자연주의 유물론에 기반한 진화 생물학적 세계관에서는 종교는 신화에 불과하다는 논지를 펴기 위해서 모든 비물질적인 것은 신화와 망상에 불과하다는 담론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몰이해와 혐오적 시각이 드러났죠. 자, 제가 이 리뷰의 목적이 이 책의 이 시대 독자들을 매료시킨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현 시대 세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떤 비범한 주장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가라고 바쁜 현대인들을 대신해서 살펴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토크를 들으신 여러분들을 통해 그런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예, 책 리뷰가 수준이 아주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내용도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추적하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게 그 거대한 담론의 주제 속에 들어가는데요. 질문 좀 해주시죠. 네, 또 질문 있는데요. 선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리뷰를 되게 크리티컬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이 책이 워낙 사실 저도 읽으려고 사놨는데 아직 못 읽었거든요.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이 책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흥행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 어떤 이유, 거기에 대한 장점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단점들은 알겠는데 그 장점들 뭐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회가 급속도로 세속주의화 되면서 젊은이들이 이 무신론에 대한 그런 노출이 많이 심해지고 그래서 이런 대체 설명에 대해서 많이 갈급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킨스도 그런 대체 설명을 많이 제공해줬지만 이 사피엔스도 유발 하라리는 그런 면에서 어떤 자연주의적 설명으로 어떤 그들이 원하는 내러티브를 제공해줘서 그들이 남들에게 이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잘 들었습니다. 너무 깊이 있게 분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 사피엔스를 이게 선택한 그 동기하고요. 앞으로도 다른 이런 유사한 비평을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계기는 글쎄요. 우연찮게 저희 집에 이 책이 있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대로 된 비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이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기껏해야 그냥 챕터별 요약해놨거나 아니면 똑같이 앵무새처럼 따라한 그걸 요약해놨거나 감명 깊었다 이런 류의 리뷰가 전부 다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찾은 거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젊은이들이 웬만하면 이 책을 많이 읽어본 편이고 그리고 매우 감명 깊게 읽은 책 상위권에 꼭 등장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가 아는 동생도 그렇고 이걸 읽었을 때 그럴 만한 책은 아닌데 사실 과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intellectual veracity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이 심층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글쎄요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될지도 몰랐는데
글쎄요, 전 적어도 지금 유발 하라리의 다음 작 호모데우스를 읽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들으면서 이제 제가 느끼기는 이게 이제 기존의 신 또는 신화를 제거하고 과학기술 자체를 신화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좀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인간이 메타 내러티브, 그러니까 거대 담론은 다 필요로 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제 거대 담론을 그 전에는 이제 자신들이 믿는 다른 신이나 종교를 통해서 가져왔는데, 그거가 아니라 요즘엔 이제 새로운 신의 등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기술의 신화화를 통한 새로운 신의 등장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마술과 같이 이제 인간들이 못하던 거를 지금 과학기술을 통해서 일반화해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확장이 됐는데 일종의 그런 과학기술의 신화화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냥 느낌 드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네. 예,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볼 수 있는 어떤 사피엔스 책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이런 자연주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피엔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네. 감명을 얻는 것도 네네. 지금은 이제 한 100여 년 동안 이루어져간 그 과학기술의 신화화로 보이는 과정의 하나의 그런 과정이 아닌가. 네. 아니면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네, 그냥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네, 저도 뭐 그 해석에 전혀 이견이 없고 동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상 발표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발표 네 번째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